결혼 후의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행복, 결혼 생활이라는 건 TV 드라마처럼 매일 새롭고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편 지훈을 만나 서른 즈음에 평범하게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 소박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여러 해를 연애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습관과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보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소소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튼다든지, 세탁기 속 흰색 양말이 색깔옷에 물이 들어버린다든지, 혹은 토요일 오전에 누가 먼저 일어나 청소할 것인가로 가벼운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소함이 때때로 웃음을 주기도, 피곤함이 몰려온 날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댈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죠.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 준비로 바빴고, 저녁이 되면 피곤이 묻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일상을 보고했습니다. 어떨 때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TV에서 하하 웃는 소리에 눈을 마주치며 소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집이 점점 우리만의 공간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산 후 주말이면 직접 김치볶음밥이나 계란말이를 도전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짠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음식이 타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연휴에는 함께 만두도 만들어 보고 도시락을 싸들고 가까운 공원에도 다녀왔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곳곳에 계절 소품을 두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 함께 방문해 따뜻한 가족애를 채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돈을 아껴 쓰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꼭 생활비 가계부를 작성하고 그 달의 지출을 체크했습니다. 작은 이벤트라도 있으면 서로 모아둔 용돈으로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외식을 하지 못해도 집에서 소박하지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함께 기념했습니다. 함께 사는 즐거움 중 하나는 작은 일상의 변화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추운 겨울엔 뜨거운 담요를 함께 덮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 맞으며 고양이와 노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하루가 사라지곤 했죠.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저희에게는 여전히 선명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포옹하거나 따뜻한 한마디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크게 야단을 맞은 날, 저는 일부러 햇살이 가득한 오후에 남편을 공원 산책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작은 배려가 정말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워했죠. 저 역시 몸이 안 좋은 날에는 남편이 퇴근길에 작은 커피나 건강식품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서로의 착오와 실수를 감싸며 자라났습니다. 가끔 참을성 없는 제 성격에 남편은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남편 특유의 무심함에 제가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해하고 난 뒤의 평화가 더 깊은 신뢰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희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조금씩 쌓여갔고, 누구보다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평범한 날에도 저희는 자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넓은 집도 고급차도 없었지만 저녁마다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감했습니다. 가끔 친구나 지인들이 근사한 여행 사진, 외식 사진을 SNS에 올릴 때면 부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집에서 둘이 나누는 소박한 대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었던 어느 날,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축을 위해 데이트도 줄이고 큰 소비를 자제했습니다. 몰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도 하고
주말이면 할인 마트나 중고마켓을 찾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죠. 그러면서도 서로를 위한 작은 이벤트는 잊지 않고 평일에 피로를 풀어줄 소소한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어느새 집 안가득 저희 부부만의 추억이 쌓여갔습니다. 벽 한편에 가족 사진, 결혼식 때 썼던 소품, 첫 집들이 때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화분. 그 소소한 것들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나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도드라진 사건 없이도 저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서로의 삶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 강민수는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가족이 완벽하게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의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책임감과 준비가 부족한 채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했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컸지만 어머니는 늘 자유분방했고 결혼 생활의 구속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8살 되던 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강민수는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경험해야 했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죠. 당시 아버지는 혼자 일도 하고 살림도 하며 아이를 돌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민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민수는 가족 사진 속 엄마와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진 속 미소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엄마와 함께 애정 어린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 품에 안기는 모습이 부러웠고 운동회나 학교 행사 때는 아버지 혼자 조용히 참석해 남몰래 민수를 지켜보는 장면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어쩌면 단단해야 할 마음도 한없이 흔들리고 괜히 친구들 엄마에게 다가가 어깨를 기대고 싶었다고 해요. 아버지 역시 그동안 부부로서의 아픔을 혼자 감내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차례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화목한 일상은 잠깐뿐 또다시 고성과 다툼과 냉랭한 침묵이 집안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그런 상황에 굳어갔고 민수 역시 무력감을 배웠죠. 이별과 기다림, 또다시 시작되는 불안정이 어린 시절 민수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학교에서도 강민수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를 배부할 때마다 괜히 자신의 기재란을 가리고 싶었고 친구들의 시선에 민감해졌죠. 때로는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는 단순한 질문마저 칼날처럼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준비물에서부터 엄마 손길이 필요한 순간마다 민수는 스스로 챙기는 법을 익히고 조용히 슬픔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춘기가 찾아올 무렵 민수는 어느새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익숙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외로움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잠깐씩 마음을 들쑤셨고 그래서 더 강해지려 애썼다고 합니다. 틈이 생기면 축구공을 들고 동네 운동장으로 달려가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까만 밤, 아버지와 둘이서만 늦은 저녁을 준비하며 조용하게 오늘 하루는 어땠니? 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민수에겐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면서 두 사람만의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항상 엄마가 내 곁을 떠난 게 내 잘못이 아니다 라며 자존감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이 잘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추위를 이겨내려고 서로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밤을 보냈고 피곤한 일상 틈에서 짧은 웃음과 소소한 농담이 둘만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편은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이고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도 그 내면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전해졌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와 결핍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다정함으로 변한 셈이었죠. 민수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고 과거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강민수가
남들과 다른 가족 환경에서 자란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세상과 사람에 대해 더 깊은 공감과 배려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낸 그의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범하고 단단한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느낀 따뜻함 결혼 후 남편과 저는 남편의 아버지인 김승철 아버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홀로 자식을 키워온 분이셨기에 저와 남편에게 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족함도 상쇄할 만큼 아버님의 진심 어린 따뜻함은 저희 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 합가를 결정했을 때 저는 내심 긴장감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 어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님과 함께 살아보니 그런 편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엄격하기보다 오히려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사소한 일상에서 부드럽게 조언을 해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첫 명절을 맞이했을 때 저는 음식 준비에 서툴러 허둥지둥했지만 아버님은 익숙한 손길로 직접 도와주시고 같이 장을 보러 나가주시기도 했습니다. 장을 보며 손수 고른 채소와 과일을 직접 다듬으며 이렇게 손질하면 더 맛있다고 웃으며 알려주셨지요. 아버님이 만들어주는 집밥의 진한 맛은 어떤 고급 음식점보다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감싸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저에게 털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뭐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한마디에 저는 적응이 힘들던 초반, 정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주말이면 일손을 맞춰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낡은 보일러를 함께 점검하고 근처 동네 마트에서 장작을 사 와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작은 것에도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저희 부부의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었던 날에는 조용히 제 방 앞에서 괜찮아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때로 부딪히기도 한다며 저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직접 사과의 다리를 놓아주시기도 하고 손수 끓인 따뜻한 미역국을 방에 가져와 기운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땐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버님께 감사를 전하는 마음이 저절로 피어났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저희에게 따로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그 돈보다도 그 진심이 더 큰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승진해 기뻐하는 날에는 집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준비해 축하해 주셨고 저희가 아기를 가지려고 고민했던 시절에는 너희 마음이 편해야 아기가 복을 받고 올 거다며 근심을 덜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집세를 내야 할 때 생활비가 빠듯해 걱정이 많던 어느 날 아버님은 본인 통장에서 남모르게 조금씩 모은 돈을 저희 통장에 입금해 주시곤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라는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댁이라는 공간이 결코 남의 집이 아니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집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은 삶의 지혜를 작은 일상 속 대화로 전해주셨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살다 보면 자식도 인생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옆에 있는 가족이 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하시며 인생 경험을 들려주셨죠. 오랜 세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온 아버님의 무게 있는 한마디는 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손수 뜬 목도리를 겨울마다 저와 남편에게 선물해 주셨고 가끔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어 남편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없었으면 나는 버틸 수 없었을 거다 라며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엔 진한 외로움과 동시에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아버님과 가족이 된 게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저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생선을 구우며 소박한 밥 한 끼라도 패밀리가 모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변해만 가는 중에도 변함없이 집을 지켜주는 아버님이 있기에 저는 또 하루를 단단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행이 찾아오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의 특별한 추억과 평화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즈음 아무도 원치 않았던 불행이 우리 가족에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 해의 늦가을 시아버님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숨을 헐떡이시거나 야윈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기나 계절성 알레르기쯤으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졌다. 남편과 나는 걱정이 돼서 병원 검진을 서둘렀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자꾸 예약은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평소 같았으면 작은 농담이라도 하며 가벼운 미소를 보이셨을 텐데 이날만큼은 그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고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크고 작은 병원을 오간 끝에 결국 종합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에서 말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 세월 경제적인 여유는 부족했어도 가족끼리 아껴 살며 근근히 살아왔기에 그렇게 큰 병이 우리 집에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때부터 가족 모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평소 조용하던 성격과 달리 점점 말을 잃었고 집안에는 침묵과 한숨만이 돌았다. 병원비와 약값, 반복되는 치료와 간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 역시 직장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님 간호까지 떠맡게 되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 하나 투정이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시아버님은 점차 말수가 줄고 식사량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자책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바라보실 때면 마음이 찢어질 듯 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됐다는 시아버님의 말에 남편도 나도 괜찮다고 이 또한 가족이기에 함께 감당한다고 몇 번이고 진심을 전했다. 밤이면 시아버님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숨죽여 기도했고 새벽마다 혹시나 아버님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 무렵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병 자체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 와중에도 시아버님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을 남기셨다. 치료 중 힘든 와중에도 남편에게는 네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고 나에게도 항상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다행이다. 며 손을 잡아주셨다. 그 순간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남편과 나는 가진 걸 쥐어짜듯 아껴 썼고 집안에 있던 오래된 물건도 중고로 내다 팔았다. 아버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말마다 아버님이 좋아하던 반찬을 한가득 준비해 작은 도시락에 담아 병원으로 향하곤 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시아버님은 항상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하지만 병은 쉽사리 호전되지 않았다. 점차 통증이 심해지고 아버님은 자신이 떠나면 남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신 듯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남기셨다. 때로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십니다. 어릴 적 남편의 사진 한 장을 보시며 이렇게 작았던 애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내 곁을 지켜줬구나 라며 흐뭇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남편과 나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밤이 깊었을 때 남편은 잠들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직 우리 곁에 아버님 계시니까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자고 다짐하곤 했다. 어느새 집안 전체가 병원처럼 변해갔다. 거실 한켠에는 산소통과 약봉지가 쌓였고 부엌과 욕실에도 아버님을 위한 물품이 가득했다. 일상은 하나둘 희미해지고 세 가족이 오로지 병과 싸우는데 집중하는 시간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함과 작은 웃음, 일상 속 소소한 배려는 가족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당시 나는 이런 고백을 일기장에 쓰기도 했다. 삶이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가족이란 어떤 고통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다.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의료진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말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그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가득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아버님이 남기신 온기와 삶의 의미를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우리의 평화롭던 일상에 불행이 깊이 스며들면서도 순간순간 가족애와 사랑의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님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 같았지만 어느샌가 가족 모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을 예감하게 되었다. 시아버님이 병실에 누워 계실 때마다 우리는 늘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밤이면 남편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슬픔을 삼켰다. 아프신 와중에도 시아버님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다. 당신이 누워 계신 방에는 작은 사진 액자 몇 개와 손수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 아들을 손짓해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어린 시절 내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도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남편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일상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새벽에는 아버님의 기침에 깨어 약을 챙기기도 했고 낮에는 식욕이 없어진 아버님을 위해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보며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드리려 했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 며칠만이라도 더 건강하게 가족 곁에 머물고 싶다는 눈빛을 보이셨다. 시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 전체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햇살 좋은 날,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좋아하던 찌개와 나물 반찬을 준비해 병실에서 작은 가족 식탁을 차렸다. 아버님은 힘겹게 젓가락을 들어 한 번씩 음식을 맛보시며 이 맛이 그립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잠시나마 평온함과 감사를 느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늘 웃으며 가족을 아껴줬기 때문이야.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아버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투병으로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는 따스함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아버님 곁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둘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거나 예전 가족 앨범을 펼쳐 아버님이 기억하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짚었다. 네가 아장이었을 때 너와의 하루하루가 내 삶의 전부였단다. 남편은 결국 울음을 삼켰고 방에는 아버님의 숨소리와 우리의 먹먹한 마음만 가득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자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이라도 나은 표정을 짓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힘들 때 오히려 더 꼭 안아주고 아버님이 계신 자리에서 조용히 희망을 빌었다. 어느 날 아버님은 마지막 힘을 내어 내가 떠나도 서로 아껴주고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리 가족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저는 새벽녘까지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님 이마에 손을 얹어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새벽이 밝으면서 아버님은 긴 숨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순간 시간도 멈춘 듯했고 우리의 마음엔 깊은 슬픔과 함께 아버님의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며 저희 부부는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추억과 배려, 그분이 남겨준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인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서로를 의지하며 견디는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 아버님의 천국 환송식을 준비하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다. 3일장 마지막 날, 조문객들은 하나둘 들어오기도 하고 울적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며 돌아가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흐릿한 슬픔과 함께 조용히 나누는 위로와 포옹 사이에 있었다. 그때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뒤로 갈수록 더욱 커졌다.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보니 낯익으면서도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바로 남편의 친어머니, 30년 전에 집을 떠났던 그분이었다. 나는 당황과 놀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남편 역시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이 가만히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던 사람이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에 맞춰 나타난 것이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궁금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고 그저 남의 집 비극을 조용히 지켜보는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검은 외투에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두 손을 모은 채 묘하게 단호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장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분이 처음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생각보다 선명했다. 승철 씨, 잘 가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과 미안함, 그리고 어쩐지 어색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의 얼굴을 곧장 바라보지 못했다. 뒤돌아서서 한참 동안 떨리는 어깨를 숨겼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아버님 영정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렸다.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집안의 복잡한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조용한 장례식장은 그녀가 들어온 뒤로 억눌린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어머니는 옆에 있던 조문록에 이름을 남기고 조용히 뒷줄 의자에 앉았다. 시간은 몇 분이었던 것 같지만 모두에게는 한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길었다. 어머니의 등 뒤 조문객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게 그 아이 엄마 맞아? 30년 만이라던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누군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남편이 어떨까 걱정되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역시 그는 괴로움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말없이 침묵을 삼키고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남편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잔뜩 긴장한 나와 남편, 그리고 가족 몇 명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녀가 문득 손을 뻗어 남편의 손등을 감쌌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 마지막 모습은 보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상상했던 장면, 만약 남편의 엄마가 나타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팠다. 어머니의 존재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 지난 세월 묻혀있던 상처와 한이 갑자기 눈앞에 드러난다니 한동안 가슴이 답답했다. 내심 어머니의 갑작스런 등장이 억울함과 원망, 슬픔까지 온갖 감정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조문객들은 눈치를 살펴가며 혼란에 빠진 우리 가족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다가섰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두며 모른 척 침묵을 택했다. 남편은 나지막이 오셨네요, 어머니. 한마디 내뱉었고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장례식의 조용한 슬픔은 예상치 못한 가족 재회의 파장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마음은 물론이고 나 또한 가족이란 단어의 무게와 허물이 얼마나 복잡한지 절실히 깨달았던 하루였다.
아버님의 마지막 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만남과 그로 인한 혼돈이 한동안 식구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숨 막히는 대면의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아직 아버님의 부재를 실감할 겨를도 없이 남편인 민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흔들렸다. 둘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의 간극만큼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짙은 어색함과 묘한 적막이 흘렀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만 그리던 어머니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민수 앞에 서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 역시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손끝을 자꾸 조이며 서 있었다. 주변의 조문객들은 모든 대화를 멈추고 둘에게 조용히 시선을 던졌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민수의 눈동자 역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깐의 침묵 이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줄 몰랐지?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어른들이나 친척들, 아버지 동료들조차 둘의 만남에 조심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민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속에서는 마치 해묵은 화, 진한 슬픔, 그리고 말 못할 궁금증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영업 후 이어갔지만 그 미안함이 과연 이 오랜 세월을 채울 수 있을지 민수는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의 입술은 간신히 떨리며 가까스로 여기 왜 오셨어요? 라는 말만 뱉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말없이 손을 모았다. 수명, 후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너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이렇게 컸다니.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궁금하고 자랑스럽고 미안하다 라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주변 조문객들 중에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두 사람 사이엔 묵직한 시간과 아픈 사연이 느껴졌다. 민수는 애써 참았던 감정이 터지면서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를 향해 울분을 쏟아냈다. 아버지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버님 앞에서 얼굴이라도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한동안 참았던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어머니는 할 말이 많은 듯 입을 열었지만 단단히 굳어진 민수의 얼굴에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주변의 정적 속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네가 뭘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나는 다 몰라. 하지만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후회했고 언젠가는 꼭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었어. 나도 용기가 필요했단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굳어버렸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조문객들과 가족들은 둘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남편 곁에 서 있던 나는 민수의 곁을 살포시 잡아주며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 있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쓸쓸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민수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다. 나는 한 번도 엄마를 안원한 적 없어. 어릴 적 내내 엄마만 찾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엄마 품에 안기는 게 부러웠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랑 같이 있어주지 않았나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냥 한 번만 이유라도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왈칵 흘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다. 나도 너무 서툴러서. 그땐 엄마로서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네 아버지랑도 매일 다투고 사랑도 지쳤고 어리석었어. 지금에서야 내 얼굴을 볼 용기조차 생겨. 네가 날 미워해도 오늘만큼은 네 앞에 서고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다. 서러움과 분노, 오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민수 옆에 있던 나는 오랜 세월 한 번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본 듯 마음이 아파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버지 마지막 인사를 전하러 온 건 아버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이었으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민수의 손등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민수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늦지 않게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지난 세월만큼 너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 네 마음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기다릴게.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고 천천히 굳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한편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과 어머니의 대화를 지켜보는 나 역시 이 만남이 남편에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또다시 상처가 될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민수는 그토록 원하던 어머니와 솔직하게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문객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조용히 두 사람의 화해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아버님 영정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절을 올렸다. 세월의 무게와 오랜 아픔, 그리고 작은 용서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고개 숙여 승철 씨, 고맙고 미안했어요. 민수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울먹였다. 남편 역시 영정 앞에 서서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깊은 울음과 안도로 이어졌다. 이렇게 힘겹고도 애틋한 재회는 장례식 한복판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도 엿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권리주장 장례식이 끝난 직후 집안에는 깊은 슬픔과 허탈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귀가 서로를 위로하기도 전에 예상하지 못한 파장이 또 한 번 일었다. 바로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가 오랜 침묵 끝에 아버님의 보험금과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겉으로는 침착하려 했지만 속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집안 어른들과 남편 앞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법적으로 남편 시아버지과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친 적이 없으니 어엿한 배우자로서 보험금과 유산의 상당 부분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시어머니는 냉철한 어조로 내가 공식적으로 이혼한 적 없다. 그러니 승철 시아버지 씨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의 60%는 내 몫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남편 역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도 차갑게 굳어버린 공기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돈과 권리에 관한 현실적인 대립이 가족 사이에 드리워졌다. 남편은 복잡한 심경의 침묵으로 일관했고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시어머니의 주장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며 연락 한 번 없었던 그가 이제 와서 권리를 앞세우는 모습이 나에겐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빈자리를 감당하며 자라왔고 힘든 시간 내내 아버지와 둘이 버텨왔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과 보험금이 결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의 마지막 정성과 헌신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와 비율, 소송 위협 앞에서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주장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비애가 밀려왔다.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죠? 아버님이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가족회의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쏟았다. 그런 우리에게 시어머니의 요구는 엄청난 상처였다.
아내로서 나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나름의 사정도 생각하려 애썼다.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와 정이 있었다면 아버님 임종 즈음에서라도 얼굴을 비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가족으로서 고통을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냉혹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며 각종 서류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재차 집을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다시 한번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남편은 실망과 화를 감추지 못했고 시어머니 역시 끝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 감정에만 치우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자. 남편도 마지못해 수긍했고 우리는 가족과 재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문득 내가 평생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상처받게 될 줄 몰랐어.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 내내 쌓인 아픔과 실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이번엔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고 다짐했다. 이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남편과 또 내게도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점점 강압적이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너희도 알 것이다. 나도 엄연히 이 집안의 식구였고 법적으로 당당하다. 내 몫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남편은 이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에게 가족으로서의 이해와 위로를 바랐을 뿐인데 현실은 싸늘하게 권리와 조건만을 내세우는 대립으로 변해해 갔다. 우리 부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소송으로 번진다면 시간과 비용, 감정의 소모가 어마어마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순순히 시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적어도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했다. 남편은 결국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원칙대로 밀고 나가자라고 결심하게 됐다. 시어머니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와 치밀함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 결혼 생활, 자녀 출산, 가족 내에서의 역할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남편과 내가 바라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가족에게 책임을 진 적 없는 부모의 한계였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들까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법적으로는 시어머니도 권리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분노했다. 질문과 비난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온 동네에 퍼졌다. 우리 부부는 점점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집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나는 힘들 때마다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시아버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상상했다. 아버님이라면 가족이란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지. 하지만 지금 이 가족 안에서는 갈등과 상처, 현실적인 이해관계만 남아 보였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치열해졌다. 시어머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요구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전달해왔다. 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가며 작은 희망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이번 소송과 권리 주장이 우리 가정에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돈보다도 오래 쌓인 가족 간의 신뢰와 정이 무너지는 현실이었다. 나는 마음 깊이 되뇌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깨어지는 것임을. 시어머니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여준 냉담함은 가족다운 온정을 갈라놓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남편과 나는 이 싸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다. 이번 일만큼은 원칙대로 당당하게 맞서자. 남편의 결연한 표정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아니었다. 가족의 상실 속에서도 죄책감이나 연민이 아닌 정당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어른의 태도가 자리했다. 시어머니의 등장과 권리 주장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고민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편과 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오롯이 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권리 주장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진 과거의 아픔까지 다시 드러내는 아픔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심으로 믿고 싶다.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진실이 드러나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모두가 지쳐있던 바로 그때였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의 유산 주장과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남편과 나는 외부의 충격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기조차 벅찰 만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와중에도 아버님의 마지막 소지품과 남아있는 여러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아버지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메시지함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평소 알지 못했던 어머니와 낯선 번호 간의 대화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혹은 가족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한 줄 한 줄 살펴볼수록 그 의미의 무게가 달랐다. 문장마다 집요한 요구와 압박, 때로는 위협성 발언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와 음성 파일 속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보험금 명의 변경이 왜 아직도 안 됐냐?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다. 같은 노골적이고 단호한 요구들, 거기에 상대방을 흔들고 압박하려는 듯한 협박조의 말까지 담겨 있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나 역시 믿기 힘든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내 남편, 아버님의 아들로서 이제껏 어머니와의 재회를 힘겹게 받아들였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험과 유산에 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단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조용히 가족을 응원해준 친인척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파일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메시지 중 일부에는 어머니가 제3자, 즉 마을에서 알려진 한 중개인과도 접촉하며 보험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라. 지금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정리를 하던 중 과거 아버님이 메모한 수첩도 나왔다. 거기엔 자신이 왜 보험 수익자를 바꾸지 않는지, 그간 가족을 위해 저축했다는 설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내 뜻을 존중해줬으면 한다. 라는 짧은 유언 같은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저 억울함이라도 토로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차근히 듣더니 보험 수익권과 상속권 분쟁 관련 법조문, 과실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모진 압박과 협박의 증거가 남아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는 이런 사례라면 법정에서 어머니의 상속권을 일부 박탈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부부는 밤늦도록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자필로 옮겨 적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사연을 나누고 마음을 다잡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남편이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는 억울함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뜻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남편을 북돋았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들 역시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옛 상처와 오해들이 조금씩 풀렸다. 특히 아버님이 가족을 위해 남겨두었던 작은 유산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유서였다는 점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나는 한층 성장한 가족의 의미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록 아픈 과거와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심이 통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친인척들에게 아버님 휴대폰이나 수첩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다. 작은 방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표했다. 한 분은 그래서 그동안 항상 걱정이 많으셨구나 라며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분은 앞으로라도 우리 가족의 의지를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족회의는 뜨거운 울음과 포옹,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겨났다. 남편은 그날 밤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 아버지 뜻을 모른 척 넘길 수 없어. 나 역시 조용히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우리 부부는 억울함이나 미움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조사와 정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마을 이웃 한 분이 우리 가족을 도우려 뜻밖의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예전부터 어머니가 보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님이 늘 거절하는 모습을 봤다며 부부 사이가 틀어진 후 아버님이 힘겹게 독립적인 재정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다. 이웃의 도움은 우리 부부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우리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까지 모두 법적 문서화해 두었다. 변호사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머니가 실제로 가족의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 기록과 부재 중 외부에서 했던 중요한 활동 기록까지 꼼꼼히 조사했다. 자료를 정리하는데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지만 그만큼 우리 가족은 점점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친척과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였지만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견뎌온 상처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예전엔 나눌 수 없던 가족 간 대화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란 결국 아무리 늦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가족 안에서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는 저녁, 모두가 아버님의 수첩을 돌려가며 읽었다. 짧지만 강렬한 한 줄,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족을 지킨다. 그 말이 그날 밤 우리 가족의 구호가 되었다. 마지막 남겨진 진실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약속한 순간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쪽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증거와 가운데 가족의 단결된 목소리에 점차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한 차례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줄 몰랐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평온한 목소리로 시간이 더 흐르면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숨긴 채 사랑을 갖고 돌아오긴 어렵잖아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진실이 모두에게 밝혀진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굳게 신뢰하게 되었다. 과거의 원망과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싸우기로 다짐했다. 남편은 아버님의 수첩을 새로 샀다. 거기에는 우리의 하루하루, 진실을 위해 걸어온 모든 과정과 느낀 감정을 정성스럽게 적었다. 이게 이제 내 유산이야. 남편의 그 말은 아버님이 원했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었다고 믿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빛이 온다고들 하던데 우리도 그런 시간에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 가족 모임에서 내가 말하자 남편과 친척들이 모두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진실이 점차 해명되어 가고 가족 모두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아가며 아픈 과거를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우린 더 이상 의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로 서로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서 또 하루를 살아간다. 치열한 법적 싸움. 법적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저는 마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센 파도를 맞이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무수히 많은 감정적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엔 법정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 또 한 번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던 날의 공기는 유독 서늘했습니다. 법률 용어와 서류, 증거와 진술이 오가는 방 안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가지고 온 문자와 녹음 파일, 그리고 몇몇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어머니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가족을 지속적으로 반김했다는 점이 일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청취해야 했고 저희는 여러 번 조정과 진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측은 변호인을 고용해 자신에게도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허물과 상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적으로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헛되이 두지 말아야 한다. 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진료 기록, 보험금 문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 시점과 행방에 관한 여러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아버님의 오랜 친구, 그리고 이웃들도 증인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밤마다 증인 명단과 진술서를 정리하며 남편과 저는 종종 서로에게 이런 시간마저 끝나면 평화가 찾아올까? 라는 걱정 섞인 농담을 나눴습니다. 재판에서는 법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실제 삶이 얼마나 존중받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은 혈연보다 책임과 현실을 본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흔들린 가정 환경, 한부모 속에서 자란 남편이 겪은 고통, 그리고 돌아선 어머니의 잘못이 증거와 진술로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고 측 변호인이 그래도 친모가 아닌가 라며 정서적으로 호소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증인이 되어 직접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커다란 법정에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그리워할 새도 없이 늘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우리를 외면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는 순간 긴 침묵이 흘렀고 저 역시 가슴이 조여오는 긴장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측은 연민을 호소하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락이 끊겼다는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몇 년간 남편의 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 아버님이 투병 중 고통받던 순간에도 가족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들이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보험금의 존재와 상속분에 대해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변호사와 저희는 관련 판례와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밤새워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가족 문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재판정에 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지요. 제발 진심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상처받은 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조정 기일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외 공간에서는 어머니와 마주치는 순간 서로 외면했고 남편은 언제나 침묵만으로 슬픔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매일 아버님 영정 앞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법정에서 주장이 계속 오가던 중 담당 판사는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의 실체적 진실을 최우선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판사는 가족 구성원들과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고 어머니가 오랜 기간 가족을 연차를 떠나 제 역할을 방기한 부분에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다.는 판사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재판 과정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서로 더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판사의 질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고 증인으로 나선 친척이나 친구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증언할 때면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남편과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존경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다가오던 날, 저와 남편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랜 시간 묵념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무엇이 결과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최종 선고의 순간이 법정에 찾아오자 방안은 팽팽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길고 복잡한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고 저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단어를 귀 기울여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다가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판결 요지는 어머니의 방임과 가족으로서의 책임 회피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보다 합리적인 상속권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벅찬 마음으로 저를 꼭 안으며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 앞에서 남편과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끝이 났고 저희 가족은 마침내 아버님의 뜻과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게 되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진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힘, 진심과 진실이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인생의 여정에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와 남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들이 드러나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함께 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법적 분쟁이 깊어질수록 이전엔 몰랐던 아픈 진상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 진실들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마주보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지만 오랜 세월 가족 곁을 떠나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남편의 아버님을 방치했음이 서류 하나하나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시어머니는 이미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사실도 이번 분쟁을 통해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어렴풋이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 머릿속에서 아련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눈앞에서 점점 더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과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알리는 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생활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순간 몇 장의 법정 문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금융자료 등에서
타인 명의의 자녀 혹은 상습적 주소 이전 기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잘 굳혀놓았던 마음의 문이 다시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버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조차 몇 차례밖에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러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 즉 새로 사귄 남성의 자녀와 연락하는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진한 배신감과 상실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상을 치르던 친척들도 그 참담한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버님과 별거를 시작하며 남편 앞으로 아예 양육 책임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각서에는 남편의 아버님께 모든 양육권과 부양 의무가 넘어간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왜 엄마가 내게 점점 멀어졌는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없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 쓸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버님의 장례 이후 시어머니는 그동안 가족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고, 오히려 상속과 보험금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오랜 시간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평범한 시집살이나 집안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 정체성, 존재의 의미까지도 뒤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왔던 가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저 역시 마음 깊숙이 남편과 남편의 아버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어느 밤 남편은 저에게 내겐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당신과 새로 만들어가는 가족만이 나의 전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혈연이 항상 가족의 본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 치료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애써왔는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남의 집살이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는 척은 했지만 실제 남편의 삶에 따뜻하게 동참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진실들이 돌아볼수록 모두에게 상처였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시어머니 주변의 오래된 이웃, 초등학교 동창, 심지어 이전에 아버님의 친구들에게서까지 당신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늘 자신의 길만 중시했지, 가족과는 특별히 전기 없었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막연하게 품고 있던 기대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가끔은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편이 더 편했을까지 고민된다는 말도 했지요. 더 나아가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본인의 삶을 변호할 때조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생활고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삶의 사연도 있겠으나 한 번도 아들인 남편에게 따뜻한 사과나 진심 어린 설명조차 건넨 적이 없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남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필요나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만 가족임을 언급하는 시어머니, 남편은 이런 상황까지 와서야 비로소 가족의 본 모습이 보인다 라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은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와 모든 상처를 안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밝혀진 진실은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했던지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연신 마음을 다독여 주려 애썼지만 때때로 그 깊은 상실감만큼은 절대로 덜어줄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법정 싸움은 단순히 재산 분쟁을 넘어
인생 전체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종의 고비였으니까요. 남편은 어릴 적 자신이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고 다시 봉합해내는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설렘과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듯한 허전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마음속에는 내 자리와 의미는 무엇이었나 라는 물음표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저 역시 과연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인생 숙제를 되새겼습니다. 친척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상황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가 결국 진실과 책임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여러 가지 감정과 불편한 진실들, 그 모든 것이 이번 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아픈 진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사랑과 미움, 애정과 분노, 용서와 단절,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남편은 천천히 아버님과의 추억을 더 소중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진실에 매여 있기보다 각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차가운 칼날로, 때로는 단단한 울타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정이 주는 따뜻함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와 상처를 감싸 안을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지난한 여정 끝에서 서로에게 더 큰 믿음과 희망, 어쩌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진정한 정의를 되찾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의 묘 앞에 조용히 머물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봤다.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과 상처 속에서 끝도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처음 소송을 결심했을 때 나와 남편은 둘 다 불안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다. 가족 안에서 겪는 분쟁은 밖에서 보는 분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조차 때로는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끝없는 의문에 시달렸었고 남편도 자신의 삶에 불행만 더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생전에 남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네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마음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찾고 기록과 서류를 하나하나 모으면서 점차 단단해졌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상대방 측에서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다시 법정에 서야만 했다. 법원에 오고 가며 남편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우리의 진심이 틀리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정의가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으니까.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툰다며 손가락질하던 이웃이나 친척들도 점차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다. 몇몇은 조용히 내 덕분에 내 상처도 위로받았다 고 말해줬다. 의외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도 늘어났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밀하게 쌓아온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용서를 향한 마음까지 조용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법은 우리에게 일부 승리를 안겨줬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법적 권리는 인정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나와 남편은 때로 과연 진짜 정의란 뭘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솔직하게 마주보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진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지루한 소송 과정에서도 나를 지탱해 준 건 남편과의 신뢰, 그리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진심이었다. 가끔 벤치에 앉아 남편이 다 자란 손을 내게 내밀며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부딪혔던 냉혹함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현실적인 거리가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어릴 적의 상처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 비록 자신을 아프게 해도 다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남편은 차분히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나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거야. 엄마도 이제 당신의 삶을 돌보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평화를 찾길 바란다. 내게도 이번 싸움은 단순히 가족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과거를 넘어 내 목소리로 내 인생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두려워만 했던 고부관계, 시집살이의 답답함,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구조에 맞서 나 역시 조금씩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느꼈다. 매일 밤 불안과 싸웠고 아침마다 힘을 내어 작은 목표를 세웠다. 이런 반복이 쌓여 어느새 나 자신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소송이 끝나고 우리는 가족 사진을 다시 벽에 걸었다. 그 안에는 비록 상처와 갈등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담겨 있었다. 남편과 나는 때때로 그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후회가 있었는지,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결심이 쌓였는지 서로 이야기했다. 나는 정의란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결과가 완벽한 건 아니었고 때론 억울함이 남았지만 우리가 맞섰던 지난한 여정이 우리의 인생을 한층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을 이겨낸 자신감과 용기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어쩌면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다잡는 용기, 옆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토닥이는 따뜻함,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이고 희망이 아닐까 싶다. 지나온 고난의 시간을 다시 돌이켜보면 나는 그 안에서 더 단단한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처와 눈물이 쌓인 만큼 서로의 소중함도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웃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정의를 찾아가는 길은 늘 험난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기로 인도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